1993년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 그는 취임 직후 민족 정기와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를 발표한다.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단순히 식민잔재의 예행적인 청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릇된 역사의 잔재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맨 꼭대기 첨탑 제거를 시작으로 치욕스러운 역사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은 69년 만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역사저널 그날 27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995년 이 조선 총독부 그 첨탑을 철거했던 바로 그날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게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1995년 언제? 8월 15일이죠. 우리나라를 영예롭게 회복한 날, 광복절 날 이걸 해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50주년 되던 해입니다.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벤트로 이렇게 마련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제 25년이 흘렀네요. 전 사실 이때 박사학위 받던 때예요. 굉장히 이 8월 달에 졸업을 바쁘셨겠어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네. 그 일제장제 상징, 그러니까 해방되고 50년 동안 내려오던 총독부 건물이 헐린다는 게 굉장히 뜻이 깊었고 이날 행사장에 무려 한 5만 명 정도 구경하시는 분들이 몰렸고 일제강점기 직접 겪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한테 이 역사적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아이를 데려오신 분도 있고 그때 보면 박수 치는 사람, 뭐 눈물 흘린 사람 뭐 하고 그랬었죠. 교수님은 박사학위 받던 해고 네. 저는 정말 꽃다운 20살. 그때가 20살 됐거든요. 아 정말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정규 교육을 시작했던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부모님이랑 같이 그 텔레비전 앞에 둘러 앉아가지고 예. 그 폭파 장면을 보던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구나 그 깨달았던 그런 날이기도 했거든요. 신기하네. 95년면은 저는 그 해 처음으로 멜린 가서 처음으로 멜린 창벽 남은 거 봤거든요. 근데 약간 역사적인 약간 그런 해였던 것 같은데 조선 총독부 사실 영상이나 어떤 사진으로만 접했으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근데 정말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 이제 경복궁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가 노력을 한 건데 김영삼 정부는 스스로를 문민정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거의 군사독재 시대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정권의 어떤 특성을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한 거고 그 속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게 신한국입니다. 신한국 속에서 과거를 정리하겠다고 그래서 집권한 지 10일 만에 취했던 조치가 별 40개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척결 작업이었죠. 맞아요. 하나의 예. 적결. 문민정부 때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두환 씨가 수의를 입고 예. 구속이 되고 이제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때 좀 대대적으로 펼쳤던 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예, 불렀었죠. 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처음 입학했을 땐 국민학교였어요. 아, 국민학교 세대예요? 네, 입학했을 때요. 1학년 때요. 그러겠네. 근데 그게 맞아. 이제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약간 일제 그것도 문화다, 잔재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로 다 그렇죠.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뭐 일제 강점기와 군사 정권에 관련된 역사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본 침략의 상징 공간인 저 건물을 그대로 놔둬서 되느냐 이런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도 근처를 지나가실 때 저 건물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말을 되뇌이셨다 하시고 박정희 정부 때도 여론이 있었는데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흔히 보릿고개란 말이 매년 춘삼월이면 등장하는 당연한 시대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경제적 효용성 때문에 그걸 미루었죠.
근데 7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가 사실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사회가 됩니다. 네. 80년대에 들어와서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더욱더 과거에 대한 여론이 많이 나오고 그걸 이제 전두환 정부가 받아서 정부 청사는 과천과 서울로 양분하자. 네. 그래서 8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이 타이밍도 왔고 또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합쳐져서 이때 본격적으로 일제 문화를 청산하기 시작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네. 이게 철거한다고 발표하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 사이에 역사학계에서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는 견해도 있었고 또 이게 아픈 역사이지만 그 아픈 역사를 그대로 두놓으면서 계속해서 교훈을 가지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비용을 모금하는 운동도 있었고요. 결국은 철거 쪽이 우세했었고 저도 철거 쪽이어서 아, 그러셨어요? 정말요? 혹시 교수님은 당시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자, 이 철거를 가장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가 결정된 직후 총독부 건물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도 급증했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인 건물 내부를 세세히 둘러본 뒤 총독부 건물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お客様がその建物について、ご存知ですか？はい、何に使ったと思いますか？これはね、はい。朝鮮総督府に使った。はいはい。よくご存知ですね。私は1934年にここへ上がったことがある。あったことあるんですか？私は球児でね、懐かしいからね、来てる。そうですか。で、リヨンの国民たちは、もしこの建物は今壊す計画になっているんです。それご存知ですか？だからここ2回見に来たんです。 아니 그립다고요? 이거 지금 믿겨지지 않은데 어떻게 젊은 그립다고 시절이 했을까? 그립다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약간 이게 그냥 그때가 뭐 좋았지 그때가 그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생각 없는 발언인데 그럼요. 조선을 이렇게 지배하고 수탈했던 시절인데 그립다는 말 여기서 약간 무슨 나오면 안 되는데 살인의 추억도 아니고 무슨 그런- 제국의 그러니까요. 추억. 다들 막 관광객들이 모여서 사진 찍고 이런 걸 보니까 야 그래도 옛날에 우리 일본이 제국주의로 이렇게 지배를 했었지 그런 우월감을 느끼는 것 우리 한때 잘 같기도 나갔지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걸 흔히 제국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일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필수 코스? 그죠 필수코스였죠. 이제 뭐, 한국으로 오면 반드시 한국 가는 오면 뭐 곳이고 반드시 가야 예, 반드시 또, 가야 되는. 화려했던 과거, 그러니까 일본의 힘을 느끼는 장소였죠. 아이고. 그래서 평소에도 여기를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이 한국인 관광객보다 많았어요. 한 1년에 한 8,000명 정도 더 많았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더 많아졌죠. 없어지기 전에 가봐야 된다. 썰이긴 한데 당시 일본이 저거 철거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 철거를 하지 말고 이전을 할 테니 그 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 철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건 썰이긴 한데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이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본 사회가 여론을 퍼뜨릴 때 저 건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유산인데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여론을 폈고 그거를 들은 외신 기자들이 신문에 보도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메이지 건축연구회라는 건축가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동아시아가 세계에 내세울 만한 근대 건축 유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을 선정했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즘도 닥 투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닥 투리즘의 그런 개념으로 가서 방문하고 아 맞다 우리 이때는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러면 다시 안 되구나 그러니까 반성하면서 방문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는 지금 자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거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용소를 다 남겼던 이유가 가서 보고 느끼고 아 진짜 다시는 진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라는 투어리즘의 개념으로 남긴 거죠. 내가 예전에 그것을 개인으로는 회고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의 흔적이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맥락에서 설명할 때는 그걸 자랑스러워하게 되면 두 번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2차 가해가. 자, 그런 측면에서 조선 총국 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침략과 지배의 상징 공간인 거고. 실제로 건물이 뭐 지금은 우리가 고층 빌딩이 많아져서 그런 감각이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건물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본인들의 파워, 힘을 보여주고 또 조선인의 길을 질리게 하겠다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진 압도적 건물을 지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 총독부 건물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선택한 건물이 바로 영국이 인도 뉴델리에 지었던 인도 총독부 건물을 상당히 비슷하죠. 네, 거의 양쪽 벤치마킹했다고 봐도 굉장히 될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네. 아 근데 이런 건물 역사 보면 히틀러 얘기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히틀러는 원래 장래 희망 뭔지 아시죠? 미술. 미술 좋아했잖아요. 근데 하나의 꿈도 건축가였어요. 원래 건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히틀러는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건축가를 섭외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옛날 그 로만 시대 보면 그런 건물 같은 건물도 이제 만들려고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누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그 체펠린 펠트라는 전당 대회장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되게 멋있네요. 저 사진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여기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근데 여기 보면 정말 거의 종교 행사만큼 웅장한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고 그래서 매년 거의 10만 명 가까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전당 대회도 이제 치르고 근데 그 슈페어 얘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히틀러 총통 관저도 슈페어가 지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복도를 굉장히 길고 좁게 만들어서 그 체코슬라비아 대통령이 거기 방문했다가 그 위압감 때문에 심장 마비가 왔었다고. 그 걷다가 심장마비까지.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위압감이 오니까. 아니 걷다 너무 힘들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동에 빠지고 숨 차서. 체력이 안 좋으셔서. 근데 우리 그 이 조선 총독부도 사실 조선인들에게는 그 규모가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라도 막 결연했다가 이 앞에 딱 서면 굉장히 위축되고 좀 약간 무섭고 이런 그 있지 않았을까 일제시대에 싶은데. 그 서울 한복판 이만한 건물이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제1대 조선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인데 깜짝이야. 8월 29일 날 우리를 한국 병합할 때 제3대 조선 통감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1대 조선 총독이니까 조선의 식민지 기반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겠네요. 1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고 이 사람이 3대 통감이면서 3대 1대 통감이죠. 총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이토 히로부미만큼 역할을 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이토만 더 기억하고 나는 기억을 못하지?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군요. 기억 좀 상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 기억에서는 이토보다는 조금 약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실상을 보면 만만치 않은 잔인한 정책. 무단 통치했던 쪽에 사람으로 나오네요. 유명하잖아요. 네. 테라우츠 총독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이 쭉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헌병경찰제 도입으로부터 해서 뭐 성균관제 폐지, 역사서 탈취, 수많은 새로운 정책을 조선에다가 이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력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네요. 저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사항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헌병은 군인에 대한 경찰이지 민간인 경찰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헌병에게 민간인을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게 헌병경찰제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은 서구 문명국가로서 나아간다라고 세계에 선포를 해놓고 비문명적인 요소인 태형을 없앴어요. 네. 근데 우리는 태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인들 엉덩짝을 권장을 때리는 거를 법률로서 보장해버린 일도 와. 있었고요. 좀 공포 정치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장 부드럽고 그 배려심이 강해야 될 교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선생님들이 칼 차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네. 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복장 자체가 벌써 위압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데라우지 자신이 육군 출신이고요. 네네. 육군 대장을 했고 나중에 수상까지 하거든요. 일본 수상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컬렉션이 있어요. 데라우치 문고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을 탈취해서 가져갔고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을 폐지했던 성균관이 학교잖아요. 조선시대의 네. 최고 네.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교육 기능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의 어떤 지성의 맥을 끊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경제적 수탈은 굉장히 많고요. 아유, 전 심지어 저는 성균관대 나왔는데 학교를 못 갈 뻔했네요. 데라우치 덕택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같은 성균관은 네, 아니지만. 같은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데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이또 히로부미가 어떤 조선을 이렇게 식민 지배하는데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자 아이콘이자 어떤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테라우치는 그걸 또 뛰어넘어서 무력과 더불어서 이제 정신 건강까지도 다 흔들어 버리는 말살 정책을 펼쳤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뿌리를 네. 뽑으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거야. 네. 누가 더 나쁘나 이거를 제가 평가하기 참 어렵지만 그 통감 총독 중에 제일 나쁘지 않아요? 제일 악질 아니에요? 경복궁에다가 이 정도의 큰 웅장한 건물을 짓는 데는 본인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독일인 유명한 독일이? 건축사가 있었어요. 그 독일인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이분이 설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1916년부터 이거를 삽을 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설계는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16년에서 26년까지 10년 동안 300만 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죠. 당시에 일행이 요즘 화폐 가치로 한 10,000원 정도 되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 300억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도 서울 시내에서 300억짜리 빌딩은 와. 굉장히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죠. 그럼요. 이 정도 건축 비용이 그 정도 는 거 진짜 그렇죠. 어마어마한 건데. 그 돈을 다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본 본국에서도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왜 건물을 짓냐라는 네네. 여론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 그렇죠. 건축 비용 가지고 이제 논란이 컸다는 얘기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그날 경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고의 상품만을 골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날 경매. 저는 오늘 경매 진행을 담당한 경매사 이광용입니다. 저를 도와 다른데요? 오늘의 상품을 소개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문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경매품은 놓치면 후회하실 정말 귀한 상품입니다. 바로 경복궁입니다. 아니 가져 다 주는 거예요? 충당한다고 저희 조선 것을 판다고요? 아니 저 왕국을 모형을- 경매해 둔다는 게 말이 돼? 저거 어떻게 팔아서 팔아? 300억 채울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정말 높아진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복궁의 전각들은 정, 루, 헌, 제, 각, 합, 강, 전.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급이 높은 전각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품은 근정전 양 옆에 있는 홍문관과 비현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지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홍문관은 이제 크롱자, 그럴문자, 그러니까 학문을 키운다 이런 뜻인데요. 궁중의 도서를 관리하고 또 국왕을 자문하는 그런 국왕의 최측근, 핵심 참모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현각은 밝음을 키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동궁의 세자가 거처하고 학문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세자가 조선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 홍문관과 비현각. 그러면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문관. 네, 응찰하셨습니다. 어이구, 저쪽에서도 손을 드셨네요. 호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네! 화월별장이 가져갔습니다. 별장이요? 말도 안 그게 돼. 뭐야? 이번엔 비현각 경매 시작합니다.
호가 들어갑니다. 네. 네. 남산장의 낙찰입니다. 화월별장과 남산장이면 기생집이죠. 조금 우아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요정. 예. 참고로 이 두 곳의 단골 손님들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럼 왕궁이 기생집에 지금 팔려나가는 거예요? 아니 한국 최고의 지성이 기생집으로 변모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의의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좀. 네, 이번에는 자선당 경매하겠습니다. 자선당. 선을 돕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세자, 그다음에 세자빈이 기거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 백성들을 이제 다스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하는 인덕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집입니다. 조선의 미래가 연걸어가는 곳 자선당.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예, 호가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엄청나게 치열한데 저 앞에서 손 드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저런 금액이 이건 뭐 경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낙찰입니다. 이번엔 개인 낙찰자 오쿠라 키이치로 씨. 개인 미술관을 장식하는데 쓰실 거라고 하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각조각 해체해서 잘게 해체해서 일본까지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권위가 땅에 진짜 처박히고 있네요.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루헌제 각 합당전 중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전각 바로 선원전입니다. 선원전은 역대 국왕들의 어진, 그러니까 초상화를 모셔놓은 가장 엄숙하고 장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까지도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네,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왜요 안 들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아니 저 이광용 경매사님 아무리 그래도 선원전까지 파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제발 좀 멈춰주세요. 왜 저희 말 안 들어주세요? 아니 왕들이 어진을 모시는 곳이면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어떻게 조선에 혼이 담긴 곳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팔 게 따로 있지. 아니 교수님도 너무 옆에서 너무 자분자분 설명을 잘해주고 계시는 게 네. 너무 심지어 웃고 계세요 지금. 저런 게 친일파의 모습이에요. 교수님. 자 그러면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오가 있었네요. 이 선원전은 경매 물품에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선원전은 한국병탄, 조선병탄의 초석을 닦으신 이등방문 씨, 이또 히로부미의 사당을 짓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또 히로부미 사당을 짓는데 지금 쓴다고요? 말이 안 돼, 진짜.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장춘당공원 쪽에 방문사 지으려고 지금 저러는 거네. 진짜. 이게 지금 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교수님? 네, 방문사라는 저기 사찰이 있었으니까. 이 전각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병탄이 됐던 1910년에만 일제는 경복궁의 전각 5천여 칸 중 4천여 칸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해방이 된 후에 남아있던 경복궁의 전각 수는 857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경매 김문식. 이광민이었습니다. 5천여 칸 중에 857칸밖에 안 남았다니 거의 90% 가까이 팔려나간 거잖아요. 무슨 이거 장기 척추해서 파는 것처럼 맞아. 심장 빼고 간 빼고 이렇게 해서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너무 진짜 그렇죠. 속이 상해요. 사실은 근데 또 그걸 사간 사람이 아까는 이제 주로 일본인들 이름만 거명됐지만 조선인 친일파라든지 조선에서 나름대로 돈을 벌었던 분들 중에 그거를 사서 자기 집의 특정한 부분에 장식하는 무슨 당의 석재 어디다 계단에 딱 놨어. 야 이거 어디 당에 있는 석재에서 내가 완전 계단을 설치한 자랑거리게 거야. 되겠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그 역사 의식과 그 문화재에 그러니까요. 대한 그 의식이 아예 전혀 없죠. 없는 그렇죠. 행동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경매가 난 이제 기사인데요. 이게 그 일제가 이제 경복궁을 경매하면서 그 총독부 간부에 실었던 공고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 입찰 불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경성, 서울에 경복궁 구내의 건물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특정한 건물 이름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보면 흥례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자리가 나중에 이제 조선총독부 건물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 건물과 주변에 있는 변소라든지 문 같은 걸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이제 불화를 한다는 그런 공고가 한 얼마 정도에 팔렸나요? 칸별로 단가가 나오는데요. 한 칸에 15 내지 27안. 대략 계산을 해보면 30만 원 전후 한 칸에 건물 한 칸에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너무 헐값인데? 경복궁 건물도 조각조각 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죠. 이제 결국은 테라우치는 한쪽에서는 경복궁 건물을 흘러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최악의 일석이조를 했다. 이렇게 아니 그게 헐값에 팔아 넘기면서 또 이제 그 돈을 충당해서 다시 조선 총독부로 올리고 이런 게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그 작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으로 쓰는 일석이조의 나쁜 짓을 벌인 거잖아요. 나쁜 쪽으로 머리 돌아가는 건 아주 천부적이었죠. 네. 그것이 해체되는 순간 그게 넓은 대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특정한 행사를 하는 거죠. 자신들과 관련된 통치 이벤트를 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1915년에 조선물산공진회가 되겠습니다. 조선물산공진회라면 일제가 그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 행사였잖아요. 예, 이게 물산공진회는 조선시정 5주년 기념이에요. 우리가 너희한테 베푸는 정치를 한 5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마라고 해서 물산공진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전시관이 다 있어요. 우리 고장은 농업이 발달한 데야. 그러면 어떤 농업이지? 그러다 보면 뭐 개, 돼지 막 이렇게 데려와서 축사로 짓기도 하고 전시 궁궐 안에 축사를 짓기도 하는 거죠. 네. 일부러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시 공간 속에 드러내는 방식만 취하면 사람이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나름 굉장히 중요한데 5년을 기념하는 선전의 장인데 그래서 이게 놀이문화의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꽃놀이를 한다든지 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간다든지 비행기 띄었다고 예, 예. 이랬어요. 아, 네. 대박. 그다음에 이제 에어쇼잖아요. 사실은 그런 놀이문화의 최고의 압권은 기생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저 포스터가 혹시 그 홍보 포스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은 당시에는 음주 가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막 축하 네, 공연하듯이 당시 네. 기생들이 이렇게 동원이 된 아 그럼 거죠. 이제 조선인 기생을 예. 초청해서 네, 네. 당시에 1915년 시점에 공연장에 나타나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료가 10전인데 다 오늘날 돈으로 500원이에요. 나는 엄청 평소에 싸다. 내가 저 사람들의 노래나 춤을 들으려면 거기 가서 마시면서 들어야 돼요.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10전만 내고 들어가서 열심히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구경할 수밖에 없죠. 네네. 당대의 미인들을 보는데, 당대의 노래를 듣는데 네. 심지어 왕궁이었던 곳에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예. 단돈 500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또 매력적으로 네네.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네. 그 왕궁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권위와 그런 성스러운 약간 그런 공간이었던 곳이 이렇게 기생집으로 변했다는 건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서 권위를 보여줬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니네가 알고 있던 과거의 통치자는 권위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를 보여주는 거죠. 테라우치 총독이 그 공진회 개회사에서 한 말이 걸작인데 공진회의 모든 은덕은 메이지 천황께서 조선 백성을 거둬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망언을 하게 되죠. 조선 궁궐을 회철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왜 덕수궁 공원으로 만들고 저 때만 해도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라고 해서 막 맞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에 만들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동물을 보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사실 저도 그냥 봄이면 데이트하러 가고 우리 궁궐 너무 아름답긴 해요. 맞아요. 데이트코스는 최고인데. 맞아요. 아름답다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일제가 어떻게 보면 궁궐을 지금 동물원으로 쓰고 쇼장으로 썼잖아요. 이 궁궐의 소중함을 혹시 모르고 있었나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본의 교토, 이제 옛날 수도죠. 지금은 동경이 수도가 됐지만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우리가 일왕이라고 부르는 천황이 살던 곳은 교토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살던 곳이 고쇼라 그런다. 임금어자의 장소서자도 고쇼라는 곳인데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거기를 관람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는 안 돼요.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갈 때도 항상 안내인을 따라서 다녀야 되고 뭐 일본 사람들 거기 또 문화 행사나 이런 데 참여를 굉장히 영광으로 알고 그러거든요. 그 자기들의 그 왕궁은 그대로 보존을 한 거죠. 이거는 한 500년 이상 된 왕궁을 보존을 하는데 우리의 그게 해당되는 것이 경복궁인데 경복을 지금 철저하게 푸시고 있는 거예요. 아는 놈이 더하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문화재 관리 잘하고 궁궐 보존을 그렇게 잘하면서 우리나라 궁궐은 이렇게 다 파헤쳐 놓은 거잖아요. 진짜 이 궁궐이 조선한테도 얼마나 상징적이고 그 문화적으로 소중했는지 잘 아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궁궐은 파괴의 대상이었잖아요. 경복궁이란 넓은 땅에 1915년에 물산공진회를 열게 되었고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공간이 넓게 확보됐잖아요. 1916년부터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첫 삽을 뜬 사람도 제1대 조선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다케고요. 그야말로 첫 삽이네요. 네. 세상에. 자, 아무튼 우리의 그 정궁에 정궁인 경복궁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와, 저렇게 산을 가로막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죠. 저 네네. 석조 건물이 들어서는 모습만 봐도. 만세삼창을 하고 또 한켠에서는 조선인들은 정말 울고 짓게 되죠. 저거 보면서 저도 눈물 흘리고 싶네요. 총독부가 완공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제 공사기간이 늘어나니까 공사비가 이제 뛰었어요. 그래서 당시 돈으로 675만 엔. 그래서 지금 한산 한 600억 정도 돈이 들어갔다 그러고요. 공사에 투입된 인원만 하더라도 매일 한 800명 정도. 그래서 한 해에 한 200만 명 정도 인원이 동원되는 그런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완성된 총독부가 영건평이 9,600평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지상 4층, 당시로선 동양 최대 건축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서양식으로 이렇게 지었고 총독부 내부에 들어가면 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국화를 천장에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회의실에 거대한 옥자를 놓고서 이제 시무식을 하거나 어떤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총독이 바로 이 옥자에 앉아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왕인 거죠. 조선의 왕처럼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데라우치는 진짜 새로운 조선의 왕이라는 그런 꿈을 꿨나 봐요. 아니 실제 그 사람의 닉네임이 조선왕이었어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근정전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열리면 왕이 과거에 왕이 앉았던 자리 용상에 그 사람이 앉아서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을 했으니까 누가 봐도 왕이죠. 긍정전에서요? 예. 거기 임금만 앉을 수 있는 자리죠. 예,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테라우치가 앉아 있고 지금은 조선 총독들이 앉아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다 왕이죠. 정말 기고만장, 오만방자, 세상에 진짜. 안 하고 이게 말이 예. 그 총독부 건물에서도 또 이제 로얄층이 이제 총독실이 되는데요. 로얄층이 몇 층이에요? 4층 건물에서 로얄층이 몇 4층에서 3층 정가운데 3층. 여기에 3층. 총독실을 만드는데 지금 저 건물에서 보시면 3층 한가운데서 이제 여기잖아요, 내다보시면 방화문은 당시 없을 때예요. 없고 그러면 지금 세종대로 쫙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자리예요. 시선이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높은 내가 곳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 까불지 마. 그러니까 일본인들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 그 건물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료서를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 와중에 이걸 팔았다니 진짜 경제대국 왜 됐는지 알 것 같네요. 봐도 될까요? 깨알 마케팅. 아니 여기 보면은 조선 명소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네. 이거 너무 일본의 입장으로 조선 명소라고 아니,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거 근데 아닌가요? 이 각도가 아까 전에 일본 관광객들이 찍었던 맞아요. 그 각도잖아요. 예, 예. 잘 봤어요.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이거 찍었는데 진짜 소름이네요. 그러네요. 그거 보면 밑에서 찍으니까 훨씬 더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니까 훨씬 더 맞아. 그렇겠다. 웅장해 그리고 보여서. 뒤에 우리 궁궐들이 안 보이잖아요. 싹 빼놓을 수 있는 각도기도 해요. 아무튼 그 데라우치의 꼼꼼한 악행은 아주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발휘가 됩니다.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은 한양으로 새 도읍을 정하면서 풍수와 음양오행을 따지며 그 위치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랐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은 남쪽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제왕 남면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북악산 아래 터를 잡고
큰 복을 누리라는 의미의 경복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악산부터 6조 거리, 멀게는 관악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궁궐의 전각들을 배치하고 그 중심에 근면하게 정치하라는 근정전을 세운 것이죠. 그곳을 중심으로 조선 왕조의 정기가 쭉 뻗도록 하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 대라우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변신. 아주 약간 히틀러 히틀러 같기도 찰리 채플린. 아니, 이게 너무 일직선이야. 너무 쫙쫙 뻗어나가. 왠지 앞으로 조선의 미래가 쭉쭉 뻗어나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안 되겠다. 강다니엘 어딨어? 강다니엘 불러야겠어. 강단이? 강다니엘 나와요? 강다니엘? 강다니엘이 드디어 야, 역사저널에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러 나오는 건가요? 아니, 내가 언제 강다니엘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수치와 과학의 나라, 우리 대일본 제국의 영원한 지구, 독일에서 온 각다니엘 어딨어? 빨리 나와서 이거 각 좀 재고 말이야. 일직선으로 뻗은 축을 좀 흔들어 보라고. 쿵작. 네, 저는 강다니엘도 아니고요. 갓다니엘도 아니고 각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아는 각다니엘입니다. 각자 아시겠죠? 각이 잡혀 있어. 좋아. 안 맞네요. 자, 한번 채워보겠어요. 몰입했어. 마법의 각도를 찾았어요. 여기서 3.75 딱 동쪽으로 틀어서 하면은 총독부를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애고. 자, 정확하게 이거 딱 여기서. 살짝 기울여서. 역시 기가 막히구만. 4도도 아니고 3.75도로. 3.75. 역시 독일 기술이 참 훌륭하단 말이야. 각다니엘.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있나. 내가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군. 다니엘, 아리각도. 이에 아니 이 아리각도한 이 아리까리한 이 각도는 뭐죠? 3.75도라니요? 지금부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날이 알고 싶다 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75도를 틀어 조선 총독부 건물이 바라본 곳은 바로 남산에 위치한 조선 신궁이었습니다. 일제는 이곳에 일본의 건국신 아마테라스와 일본 왕의 제단을 놓고 조선인들에게도 신궁 참배를 강요했죠. 경복궁 안에 조선 총독부를 지어 조선 왕조를 능멸했던 일제가 경복궁의 축까지 흔들며 조선 왕조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려 했던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그날이 알고 싶다. 이광용이었습니다. 일제시대 공부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나요. 특히 맞습니다. 왕실 문화, 항실 문화 부셔지는 거 보면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생각 우리도 이제 감정이 이렇게 되는데 당시 이제 조선인들이 총독부 지어진 걸 봤을 때 훨씬 더 감정이 격해졌겠죠.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이제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천의 괴물, 하늘을 찌를 듯한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괴한 물건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고 약간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거 철거해야 되느냐, 옮겨야 되느냐. 근데 이제 하나씩 좀 얘기들을 들어보면 진짜 철거 이제 해야만 했던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진작에 해도 됐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경복궁 한가운데에 총독부 청사를 지었다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경복궁을 복원하느냐 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두느냐는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경복궁을 복원하는 순간 이 건물은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되고 이 건물을 유지하는 순간 경복궁 복원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극히 일부 지역만 해야 되는 거죠. 근정전 뒤쪽만. 네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경복궁 복원을 선택했던 거죠. 근데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총독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1945년 이후로 넘어가면 일본 조선 총독이 미군에게 항복했던 건물이 그 청사에 있는 제1회의실이었고 그로부터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 한국전쟁, 그다음에 62년 이후 중앙청으로 이어지면서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졌던 우리의 현대사의 기억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배려랄까 고려가 좀 깊었으면 또 다른 대안을 좀 모색하는데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독부가 철거되면서 그때 함께했던 우리의 역사의 시간들도 조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 최초 헌법도 여기서 맞아요. 했고 그리고 또 6.25 전쟁 때 이 서울을 수복하느냐 마느냐 그의 상징적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조선 총독부 그렇죠. 건물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사의 연장이기도 하죠. 사실 중앙청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형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먼저 구상을 했는데 사실 목조 건물, 우리 전통 건물은 그대로 이전이 되거든요. 조립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데 이것은 바깥은 석조지만 안에 콘크리트니까 석조 떼내고 나서 그 콘크리트로 옮길 방법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전하는 방법은 어렵고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이 재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러면 당시 일제 잔재를 없애려고 하는데 일제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야 되나 이런 또 저항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에 있던 뭐 소장품이나 이런 것은 박물관으로 가고 건물 자체는 철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그 시대적인 여건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성숙된 분위기가 있어서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보존하면서 교육의 현장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전을 해서 좀 복원을 한 다음에 오히려 우리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서 뭐 항일운동 기념관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 조금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수용소들 보면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용소들인데 도시 한복판에 있지는 않아요. 외곽에 있으니까 조금 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아까도 이제 그 사진 찍으러 온 관광객들 보면 만약에 이거 닥 투리즘이고 교육시키고 우리는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을 같이 알려주면 오케이, 그러면 한번 그 보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전혀 지금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성의 태도가 아니니까. 그냥 철거하는 건 맞죠. 네. 진정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보존이 돼서 어디 다른 데 복원이 됐다 그러면 와서 똑같이 막 그 제국 시대의 어떤 추억을 얘기하고 이랬을 거예요. 똑같은 그죠? 각도에서 또 사진을 찍었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미 철거가 됐고 자, 우리 앞에는 정말 시원한 우리 궁궐의 모습 이제 바라보게 됐는데 당시 철거할 때 요 첨탑을 먼저 슝 들어 올리고 얘를 폭파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첨탑은 파괴를 안 했단 말이죠. 지금 얘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 현장에 저희가 특파원을 보내봤거든요. 예, 특파원 나와주세요. 어떤 분이실까요? 경복궁 한가운데에 거대한 석조물을 지어놓고 조선을 통치하고 수탈하던 조선 총독부의 현재 모습입니다. 산산조각난 석조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은 서울대학교 차말령 교수께서 흔적, 폐허, 무덤이라는 컨셉으로 그 석조물들을 모아서 우리 방식으로 기억을 재현한 곳이 독립기념관에 있습니다. 무덤은 인간의 죽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평지로부터 계단식으로 5m 내려가는 방식으로 무덤을 지었고요. 그 무덤의 한 중앙에 8월 15일 날 제거된 옥탑을 둠으로써 일본 제국지가 끝났음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립기념관에 오시면 이 공원이 서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석양은 인간의 죽음, 마무리, 쓸쓸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끝났음을 공간적으로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이 독립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 가슴이 막 뭉클해요. 진짜 저거 너무 보니까. 멋있으세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이게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일본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사진 좀 찍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널리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널리 명소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아니, 정말 역사 인식이 있는 일본인이라면 저 같으면 가요. 네. 그러니까 당시 조선 총독부 3층에서 이렇게 우리를 내다봤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 5m 아래에 있는 총독부 첨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참고로 경복궁은 장기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광화문 방향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큰 공사가 있었고요.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을 해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왕실문화를 전공한 연구자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가도 말 그대로 힐링 공간이에요.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이에요. 이게 복원된다니 진짜 기대돼요. 저는. 요즘 또 힐링이 되는 게요.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새가 굉장히 새가 많은데 제가 경복궁에 이제 문화재회관에서 갔는데요. 새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이번 주말이 광복절인데 저는 그 경복궁 그 자리에 한번 가서 정말 음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오늘 좀 들지 않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경복궁이라고 하면 뭐 데이트 코스나 그냥 관광지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복원되는 작업이 우리 과거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이 광복절을 한번 기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총독부 건물을 좀 못 본 거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사실 좀 한번 구경하고 한번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광화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광화문역 4번 출구 나와서 딱 광화문 사거리 보고 오른쪽에 딱 경복궁이랑 광화문 북악산 보고 반대쪽에 이제 신문사들의 어떤 모습 맞아요. 보고 와 이게 너무 멋있다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서울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이제 광화문인데 이 건물을 이제 철거했기 때문에 하나의 힐링 공간이 되고 이제 관광객들 와서 와 이런 멋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풍경이 다시 생겼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 연설 중에 그릇된 역사의식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그 2045년까지 서서히 복원되어 가면서 이것이 그릇된 역사에서 해방되는 그러니까 역사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인 동시에 지금 한일 관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한일 관계도 해결이 되는 그래서 평화롭게 공정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은 이제 파편이 됐지만 그날의 역사는 결코 파편이 아닌 진실한 또 묵직한 또 우리의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다는 그 점 양국이 좀 함께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전의 그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